자, 저번에 이어서 이 웹툰 왜 재밌나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1편은 로맨스 웹툰 별이 삼샵을 한번 다뤄봤는데 뭐 그거는 저희 채널의 이 정체성에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진짜 정체성은 그 핵심에 있는 거는 이 캐슬이 아닌가. 그리고 마침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저도 계란을 하나 먹었는데 물론 그 기독교적인 부활절이 아니죠. 이 만신 정연이 캐슬 2부에 장기 휴재를 했었는데 이제 몇 달 만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부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기념하며 그에게 보내는 헌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 캐슬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전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혹하고 날카로운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그 낭만, 칼끝에 피는 꽃이라는 표현이 작중에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게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캐슬, 사실 스토리를 알아야 이런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이 영상 내내 스토리만 설명을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럼 한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긴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초반부, 또 결말까지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부의 초반부를 제가 쭉 다뤄놓은 딱 하이라이트 전투 직전, 원피스로 치면 정상 결전 직전까지 제가 이제 1부를 좀 요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본인이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플롯은 이래요. 이제 전국구적 범죄 어벤져스 이 캐슬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캐슬이라는 조직이 이제 뭐 경제도 하고 뭐 다 해요. 진짜 다 지하에서 휘어잡고 사는 놈들인데, 이 김신이라는 잘생기고 몸 좋고 똑똑한 남자 고등학생이 이제 이 캐슬의 피해를 봅니다. 이 캐슬에게 형사였던 아버지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이 망가지고 꼬이고 하면서 복수를 위해서 킬러도 돼서 이제 뭐 그 킬러 빌보드 차트 1등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캐슬에게 복수를 하는 게 기본적인 플롯이에요.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죠? 느와르라고 합니다. 느와르. 이제 검은색이란 뜻이죠. 이 찐득한 석유 같은, 이 기름 같은, 그 끈적하면서도 악취가 나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뭉클함이 있는 그런 게 이제 느와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작품으로 이제 신세계가 있죠. 신세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신세계가 청소년 관람 불가죠. 하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신세계 나왔을 때 다 보고 왔어요. 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뭐 학교 오면 애들이 막 신세계 엘리베이터 씬 봤냐 진짜 지린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그 청부 영화를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이제 차차 하고 그런 약간 찐득하면서 보통 또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남자들의 남자 깡패 혹은 범죄 조직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진득하고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캐슬도. 이 주인공들도 거의 다 남자고 여자 캐릭터들도 나오지만 그 캐릭터들조차 그 낭만이라는 색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에 얘기했던 별이 삼샵이나 이제 곧 이제 다룰 예정인 조조 코믹스 이런 약간 로맨스 계열 웹툰들을 보면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제 서로 딱 갈라져서 나오고, 오히려 남자 캐릭터들도 약간 여성성, 요즘으로 치면 애견남이죠. 약간 그런 섬세함이 돋보이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는데 여긴 반대예요. 모두가 테토남 테토녀예요. 아니 심지어 여자 캐릭터들도 애견남이에요. 애견남. 그 테토녀도 아니야. 애견남 수준까지 갈 정도로 이 색채가 강해요. 자아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낭만 있고 좀 운치 있는 그 느낌이 있어. 그 미묘하지만 자극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작중 분위기가 아무튼 그렇고요. 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광장이란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광장도 이제 원작이 웹툰이에요. 웹툰. 사실 캐슬이랑 엄청 비슷해. 그 느낌이. 이 범죄 조직 내에서의 그 다툼과 세력과 그 안에서 나오는 전투와 그런 거를 다룬 내용이 비슷한 장르예요. 그 느와르, 액션, 그리고 이제 그런 낭만,
이런 게 이제 주 장르예요. 이 광장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광장 드라마가 원작 팬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광장이 아니다. 광장이란 이름과 캐릭터 이름만 들고 온 다른 작품이다. 재미는 있다. 하지만 다른 작품이다. 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 간단합니다. 이 캐슬, 지금부터 제가 다룰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 이 세 가지 특성들이 드라마로 구현하기 어려워요. 이 웹툰에서만 구현이 되고, 혹은 웹툰 드라마에서도 되지만 이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캐슬에서도 강조되는 특징인데, 이 특징들이 이 캐슬의 낭만과 재미를 보장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 웹툰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느와르라는 장르, 그리고 이 작가의 특유의 연출과 표현, 이런 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 캐슬의 재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삼위일체가 되는, 그리고 이 광장 드라마에서 다소 아쉽다고 평가받았던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비현실적 현실성이에요. 사실 뒤에 나오는 것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이 비현실적 현실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웹툰의 전투 씬이나 액션이 엄청 리얼하고 디테일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구스타프와 김신 주인공의 대결 장면인데, 이게 제가 한 컷만, 그러니까 몇 컷만 가져온 거지만 사실 대부분의 전투가 이래요. 이 장면들이 대사 없이 행동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그려져요. 이게 마치 이 장면들을, 영화를 엄청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장면 끊어서. 그럼 이거의 장점이 뭔가? 이 행동들의 디테일과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유명했던 뭐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따져보면 뭐 귀멸의 칼날, 혹은 뭐 액션들이 또 유명한 것들이 또 있을 텐데, 뭐 주술회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주술회전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뭐가 있으려나? 뭐 옛날에 뭐 페이트 시리즈,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들,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장르들을 보면 엄청 화려한데 솔직히 눈으로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동작들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이게 막히고 이게 뚫리고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다른 의미로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대신 엄청 화려하고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뽕맛과 연출에 취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디테일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흐름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디테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정확히는. 하지만 이 캐슬 특유의 이 짤막짤막한 컷으로 보여주는 연출과 이 디테일한 묘사가 마치 영화 같아요. 영화가 아니지, 다큐 같아. 마치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김신과 구스타프가 싸우고 있고, 이거를 내가 그 유튜브 영상 볼 때 이 대괄호 그러니까 뭐지, 부등호를 누르면 엄청 조금씩 한 프레임씩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서 총을 꺼내가지고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왼손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반대손으로는 장전을 하면서 상대가 칼을 던질 수 있을까, 그 칼을 발로 막으면서 동시에 상대가 총을 뽑는 모션을 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거리를 벌리고 다시 반대손으로 옮겼던 총을 쏜다, 이런 거를 한 프레임씩 본 느낌이 들어, 이 웹툰을 보다 보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 이걸 어떻게 구상했지가 생각이 들어요. 실화인가? 진짜 다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 정도로 되게 리얼해. 근데 이걸 과연 리얼하다고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은 리얼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왼쪽에 보면 진태가 칼을 던지거든요. 이 칼이 엑스트라 팔에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투 중에 이 시체가 거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또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건 되게 리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요소들을 잘 회수하는 거고, 이런 게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탄환이 모자라면 뭐 아군 동료의 시체에서 총알을 꺼내서 썼다,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수류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리얼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칼을 던지고
손만 딱 갖다 대면 멸니를처럼 날라오는 게 비현실적인 거지. 이런 건 다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있어. 이게 이제 캐슬 2부 만인지상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의 역대급 전투신 중 하나예요. 리천이라는 중국 1티어 킬러랑 이제 김신이 격투하는 장면인데, 이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권총을 손으로 잡아서 뺏으면서 해체시키면서 가운데 장면처럼 쳐낼 건 쳐내고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디테일이, 왜냐면 이게 풀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좀 따온 거예요, 따온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총을 숨기면서 반대 걸로 하고, 또 이 디테일적인 연출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 이거 보다 보면은 정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고, 아, 정말 리얼해요. 근데 과연 작가가 이거를 해봤을까? 진짜 봤을까? 라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예전에 이런 깡패 혹은 조직폭력배라고 불리는 그런 조폭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었고 킬러가 있겠죠, 세상에. 당연히 있을 건데, 과연 이 작가가 이거를 직접 봤을까?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킬러 분을 초청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평소에 어떻게 암살하고 싸우시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하지만 이걸 보면은 납득이 가, 납득이. 그러니까 왜 이 캐릭터가 강하고 왜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되게 납득이 가요. 아, 이런 디테일에서 얘가 밀렸구나, 혹은 이런 디테일에서 얘가 좋았구나라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 장면, 여기 나온 장면들처럼 물리적으로 뭐 총을 뺏고 해체하고 저기서 뭐 탄창을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들키게 빼내서 나중에 제가 총을 뺏어서 쓸 때 왜 탄약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던가 하면서 되게 납득가는 시퀀스를 짜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핍진성. 영화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납득은 가는 거야. 이게 엄청 리얼하진 않은데 이게 판타지는 맞지만 되게 납득이 가는 상황. 이런 걸 따질 때 핍진성을 따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전투가 실제로 엄청 실제로 이렇게 조폭들이 싸우거나 캐러들 싸울 때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어. 머리채 잡고 뭐 그 낭심 때리고 뭐 이렇게 뭐야 이 젖꼭지 꼬집고 하면서 옛날 초등학생 싸우듯이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낭만과 멋이 있는 이 작품 내에서는 작품적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품적 연출을 하면서도 되게 리얼하게 가는 거예요. 맛 이게 납득이 간 거죠. 납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투들은 판타지인 건 알겠지만 보는 순간에는 내 눈과 내 머릿속에서 이미 진실 같은 거예요. 현실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비현실적 현실성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현실적 현실성의 연출의 끝이 뭐냐? 이거예요. 심리전. 자, 제가 진짜 킬러 2명을 데려와서 스파링을 시켰다고 칩시다. 이걸 그리려고.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적인 판단을 물어봐서 알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했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어. 본인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리천이랑 김신이 총을 쓰고 엄폐전을 하면서 좀 약간 뭐라지? 그러니까 견제를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막바지에 접어들어요. 서로 이제 부상도 입었고. 그 상황에서 김신이 이제 엇박지르기라는 기술을 써요. 이게 뭐냐면 같은 발 같은 손을 지르면서 도약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공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할 때 왼발로 디디고 오른손으로 던지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왼발 오른손이 같이 나가고. 하지만 하지만 이 엇박지르기는 뭐냐면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바람의 검심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이제 천상룡섬이라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 약간 좀 씹덕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발도수래, 발도수. 칼을 딱 뽑으면서 나가는데 언제나 한 템포가 엇박으로 나가는 거야. 빠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얘가 이제 왼쪽에 칼을 차고 오른손으로 칼을 쪽 뽑는데 오른발을 짚으면서 보통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기술을 쓸 때는 왼발을 내지르면서 뽑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템포 빨리 나오는 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실제로 그 만화 애니메이션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천상룡섬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 이제 또 바람의 검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거기서 잘하는 연출이 있어요. 이 컷신이랑 지금 제가 잘라놓은 이 슬라이드랑 엄청 비슷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순간을 엄청 길게 표현해. 그러니까 스피드 wä건이라고 하죠. 설명충 그런 것처럼 이 관중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주인공 바람의 검심 주인공 이제 켄신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왼발을 뻗을지 오른발을 뻗을지에 대해서 진짜 막 한 1분 동안 설명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엄청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지금 승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딱 그 왼발이 나가는 순간 그 기술이라는 거를 판단하고 나왔다 천상룡섬 하면서 이제 막 내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랑 엄청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티브가 완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신이 이 엇박지르기를 쓸 때는 같은 발 같은 속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디딤발을 확인을 합니다. 리천이. 근데 그 디딤발에서 비틀거리는 걸 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리천은 김신이 부상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틀거림이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딱 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이프 파이팅을 하는데 위험한 기술을 상대가 쓸 것 같아. 그러면은 빼야 되잖아요.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거리를 벌리면서 위빙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부상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버린 거지. 근데 이 리처는 그 자각을 해요. 딱 칼을 내지르면서 거리를 좁힌 순간 느껴요. 내가 지금 왜 가까이 간 거지? 하면서 김신이 이게 함정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상대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픈 척을 순간 한 거지. 극한의 상황에서. 근데 김신 대사 하나도 없고 리천의 시점으로 보여줘요. 리천이 느낀 것들. 저 비틀이라는 표현 하나. 그리고 앞서 이제 컷들에서 보여주는 이 김신의 흔들림이나 그런 육체적 불균형. 이제 그런 거를 느끼는 걸 이제 그림적으로 표현하고 대사 없이 마지막에 딱 행동에 옮긴 순간 독백을 딱 합니다. 저렇게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나서 리천이 역공을 당해서 집니다. 근데 이런 연출, 이런 심리 묘사, 그러니까 아까 그 물리적인 디테일, 아까 이 장면들에서 저런 전투 시퀀스를 잘 소화하면서 이제 리얼함을 줬다면 이 행동들에 대한 행동 원리 혹은 그 납득할 만한 이유, 근거들을 여기서 준 거죠. 이런 심리 묘사. 근데 이게 정말 잘 표현돼 있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기가 체드 밈이라는 게 있죠. 이 마음속에 내면의 기가 체드에게 물어봐 해서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를 얻는 되게 긍정적인 밈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이 메타인지를 해주는 내면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을 해설을 해주는 느낌. 해설. 그러니까 전투씬을 쭉 보여주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영화를 보고 해설해주듯이 이 짤막짤막한 내레이션 혹은 독백 마음의 소리로 그걸 딱 해석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투를 보면서 와, 씨 지금 방금 왼손 나갔다가 오른손 나갔다가 그냥 청기 오히려 백기 내려 청기 내려 백기 오르지 말고 청기 오히려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한 번 지리고 한 번 놀라고 그 다음에 그 행동 원리가 아 이것 때문이었어? 아니 김신의 심리전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메시의 드리블을 보면서 한번 놀라고 메시의 드리블과 프리킥을 설명해주는 해설을 들으면서 한번 놀라는 거죠. 마치 요즘 경기들 보면 또 롤 경기에서 리액션 비디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리머들이 그걸 보고 반응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두 번 즐길 수 있는 게 이 비현실적 현실성 연출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래서 이렇게 납득할 만한 요소들을 꾸준히 넣어줘. 근데 이걸 티가 안 나게 소매 넣기 해주는 게 이 캐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는 내내 내가 소매 넣기 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정보들을 막 습득해. 그러면서 전투 씬들을 보니까 훨씬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웹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죠. 왜냐하면 이런 컷들을 내 템포에 맞춰서 볼 수 있고 되게 천천히 볼 수 있으면서 탐미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제 만화적 연출인데 이제 아쉽게도 이런 장면들이 이제 광장 드라마화에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강한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투명 드래곤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냥 투명 드래곤이 소리치니까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이걸 영상으로만 본다고 치면. 왜냐하면 이 영상들을 진짜 막 슬로우 모션으로 컷 바이 컷으로 잘라서 올리면은 그게 드라마나 영화라고 하기 어려워요. 느낌이 이상하잖아. 자연스럽지 않고. 하지만 그걸 또 연달아서 올드보이 그 아시죠? 가로로 쭉 가는 씬, 원테이크로 이제 애들 때려잡는 씬, 그런 장면처럼 보여주면 이런 디테일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 올드보이 전투씬 보면서 그 주인공 오달수였나? 오달수는 배우죠. 아무튼 그 이제 그 최민식 씨가 보여주는 그 액션을 보면서 그 부드럽고 이어지는 그 촬영 기법과 그 액션의 화려함과 그 날것의 감성이 좋은 거지. 그 이런 전투적 디테일과 심리 묘사 같은 걸 느끼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영화나 이런 영상 매체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그런 한계를 돌파한 만화적 연출이 바로 이 비현실적 현실성이다. 저 말이 좀 길었죠. 아무튼 지금 텐션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대본이 없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되게 텐션이 올랐고 또 이제 이런 연출적인 연출이 굉장히 미치게 한다 사람을. 자,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 초등학생 때였잖아요. 다 집에서 당근칼 하나씩 주머니에 챙겨 다녔어. 그러면서 혼자 엇박지르기 연습합니다. 걸어 다니다가 그 아시죠? 그 도보블럭 같은 거 보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번갈아 나오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거기서 세로에서 세로로 뛰면서 갑자기 엇박지르기 하고 그런다니까. 그게 초등학생들이 봤다면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첫 번째 테마 비현실적 현실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협과 낭만이에요. 이 장르가 뭐라 그랬죠? 느와르, 액션, 그것도 맞죠. 둘 다 맞지만 사실 이거 무협이에요. 무협. 무협지라고 하면 화산귀환 아니면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MG 무협. 이제 뭐 나노마신 혹은 이제 뭐 괴력 난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 정통 무협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회귀해가지고 뭐 그 단약 찾아 먹고 기연들 다 싹쓸이 해가지고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가지고 그 먼치킨스러움으로 보는 그게 아니야. 무협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무협은 원래 아래부터 시작해서 강해지고 그 강해져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의협심을 가진 그 낭만 그걸 즐기는 게 무협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MG 무협과 근본 무협의 차이예요. MG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캐슬은 협이 있어요. 그럼 협이 뭐냐? 이 네 가지거든요. 보통 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냐, 혹은 충성심이 있고 또 우정이 있냐, 또는 희생하거나 헌신하냐, 혹은 배짱이 있고 용기 있냐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나름 생각해본 이제 그런 키워드 4개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협지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정의와 도덕성이 뭐냐면 정파 애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을 때려잡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이제 뭐 작중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김대건이라는 친구가 이제 마약을 유통하는 그 자기도 이제 조직 폭력배긴 하지만 선을 넘는 그 마약을 유통하고 이 마을 동네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않고 쳐들어가는 모습.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뽕을 느끼죠. 뽕. 뭐 마약 다음에 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아무튼 그 뽕을 느낍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들을 보고 쉽사리 달려들어서 말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또 용기랑 배짱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 근데 그런 쉽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망설임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린 또 낭만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협인 거예요. 그 의협심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충성심과 우정이 뭐냐? 이제 우정 사실 우정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 충성심이 진짜 커. 예를 들면 또 아까 김대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김대건이 이제 김신 부하로 들어가거든요. 그 김대건이 김신 부하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김신을 인정하면서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한테 존댓말을 쓰겠다. 네가 뭐 나한테 반말하라고 해도 난 존댓말 할 거고 너를 내 리더로서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취해. 그 딱 자기와 그 리더의 위치를 딱 결정을 해주고 이게 무슨 뭐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널 리스펙하고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서 인정하면서 충원도 하고 또 그를 어느 정도 믿어줘야 될 때 믿어주고 이런 약간 그 낭만이 있어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취하는 게 있습니다. 취하는 게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출정식이라든가 뭐 삼국지로 보면 출사표 같은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충성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충성심도 다뤄봤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 또 희생과 헌신에서 나와요. 사실 이게 자꾸 김대건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이제 제가 또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김대건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협 그 자체예요. 이 의협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똘똘 뭉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작중에 많이 나와요. 악역이어도 예를 들면 우정의 대명사는 이 캐슬 10강에 해당하는 오도화라는 사람과 이제 그 오도화 그죠? 이제 오도화라는 인물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도화랑 그 이제 사장인 김무열이었나? 또 그 둘이가 이제 우정이 엄청 브로맨스가 엄청 찐득해요. 그 이 작품은 아시다시피 남자가 많이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테토녀가 아니라 애견남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로맨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맨스 라인 같은 게 없어. 막 차수민이랑 누구였지? 또 이름이 피우진이랑 사귀는 거 아니? 뭐 김태건이 좋아하는 거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고 그냥 안 느껴져요. 그냥 로맨스로 안 느껴지고 다 이런 느낌이야. 우정과 충성심 그리고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하는 희생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이 용기와 배짱. 그냥 진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무튼 이런 점에서 캐슬은 무협에 가까워요. 심지어 싸움도 하니까 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엇박 지르기를 뭐 그냥 무슨 초식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무협인 거지. 그래서 캐슬은 일종의 무협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낭만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시로 들 장면이 김대건의 전투씬인데 이 김대건은 사실 뭐 당연히 다들 아시고 스토리를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네 깡패예요. 동네 깡패. 이 김신이 이제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도시의 이제 동네 깡패 중에 좀 에이스인데 좀 에이스 깡패인 거예요. 에이스 깡패. 이 에이스 깡패이면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약한 거죠. 아시잖아요. 시장 마을에 있는 몬스터들은 포켓몬에서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우도 그 피존투를 버리고 다시 찾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김신의 피존투가 김대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김대건이 아무튼 나약한 친구인데 이 캐슬이랑 전면전을 이제 점점 하게 되니까 막 단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대캐슬용으로 강해질 거다.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냥 한번 유쾌한 반란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연출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마약을 유통하던 이 바리스타라는 캐슬의 간부와 맞닥뜨리게 되고 김신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 부상을 당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대적합니다. 이때도 안 갈 수도 있었어. 하지만 자기의 부하가 이제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출발을 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전투가 시작될 때쯤 이제 바리스타라는 간부가 있다는 사실과 곧 바리스타의 상관이 올 거라는 그 파이톤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본부에 전화해서 지원 요청 취소합니다. 왜냐? 오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용기와 배짱이자 낭만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협심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가족 같은 팀원들을 챙기고 김신에게 위협이 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후반부에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 파이톤이라는 보스가 왔음에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더라도 생채기 하나라도 남긴다면 김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달려들어요. 진짜 미칩니다. 미쳐. 그리고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 바리스타라는 인물과 엄대엄으로 어떻게 비벼요. 물론 이제 배경 사항들이 다 있죠. 이제 바리스타도 몸이 좀 온전치 않았고 이 심리적으로 좀 과거의 상들을 통해서 이제 바리스타 좀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겨냅니다. 재능도 없고 엄청 특출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성과 이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달려들고 결국 바리스타를 쓰러뜨려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바리스타를 쓰러뜨린 다음에 도착한 그쪽 진영의 주 병력에 의해 당해가지고 이제 아쉽지만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좀 잔인해요. 목이 나오진 않는데 제대로 그 삼국지를 보시면 관공 왜 목만 오셨소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백도찬이라는 이 파이톤 코드네임 파이톤이라는 작자가 그 김대건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연출이 미친 게 이 바리스타와 엄청나게 혈투를 벌여요. 엄대엄으로. 그러고 나서 파이톤은 오히려 도발하면서 김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달려드는데 정말 한 손으로 진짜 종이장 찍히듯이 그냥 바닥에 처박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 그런 게 진짜 너무 슬퍼요. 네, 진짜 너무 슬프다. 아무튼 그렇게 당한 다음에 김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좀 위험한 놈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얘네를 불러내는 이 장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건 사실 백도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세를 꺾으려고 김대건의 목을 베서 이제 보낸 거거든요. 아이스박스에 퀵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모두가 절망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 너무나 잔혹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실망하고 사람이 우울하게 만들어서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분노하게 되죠. 이 절망 속에서도 주요 인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이 전까지는 약간 그런 연출이 나오거든요. 이 김대건이는 나는 김신 보스를 끝까지 따라갈 거다 이러는데, 이제 막 그 차수민이라는 이제 캐슬의 카리나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이 동네에. 그 친구가 이제 막 물어봐요. 우리는 1차적인 목표 달성했는데 솔직히 캐슬이랑 끝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아? 김대건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김대건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나는 이제 김신 보스에게 내 목숨을 걸었다. 나 끝까지 간다.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 전까지는 김대건 정도로 몰입하지 않은 거야. 그냥 RP, 그 롤플레잉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이 김대건이 죽음으로써 그 복수라는 키워드와 이 김대건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김신 파벌에 대한 그런 약간 소속감과 그 낭만이 주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죠. 백도찬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그런 것도 미쳤어요. 그리고 이 죽고 나서 역대급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캐슬 설명을 제가 올린 거에 이제 마지막 편에 나오는데 김대건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진짜 거의 끝까지 대사가 없어요. 그때 나오긴 하는데 BGM만 흘러나오고 대건이라는 또 BGM이 흘러나오면서 거의 한 80%까지 내려오면서 대사 하나 없이 이 작중 인물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그를 애도하고, 이 전국구의 깡패들이 와서 그를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눈물이 없는 편인데 보면서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장례식을 가본 적도 있고 하지만 그냥 정말 먹먹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에만 몰입을 하게 돼요. 대사가 있으면 대사를 읽고 그 해석하는 과정이 뇌에서 필요한데 그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야. 이 전신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감정을. 마치 지금처럼 덥고 습할 때 내 피부가 끈적해짐으로써 느껴지는 그 열기, 더움을 만화로 표현한 것 같아. 이 축축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이 장면이죠. 이 류지학이죠.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 류지학 씨가 적군이에요, 적군. 사실 이게 적군 아군이 엄청 분간이 안 돼. 왜냐하면 뭐 어제 아군이 내일의 적인 경우도 엄청 많아서. 근데 아무튼 류지학은 엄연히 적이에요, 적. 적에 가까운 존재인데도 이 김대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해줍니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죠. 이 김대건이 이 류지학의 약간 선배 같은 포지션인 신태진의 제자였기도 했고, 또 그와 또 연관이 있던 바리스타를 죽여준 게 김대건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맞지만 이 리스펙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상대 진영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엄청 그냥 거들먹거리고 약간 무시하는 연출이 있어요. 혹은 리스펙을 보이는 척 하지만 엄청 뾰루퉁한 표정을 보인다던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담백하고 절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리스펙을 딱 표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협이야. 그러니까 무협에서 사실 무보다 협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팔기 64장 그 나루토에 나오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천마신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매화검 24수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입으로 싸우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이 아가리 파이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무협에서 아가리 파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로 안 싸우면 그 사람이 진짜 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는데 입만 살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실력도 있지만 그 실력을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딱 지킬 건 지키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검을 뽑는 그런 게 진짜 무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리스펙도 챙기면서 그게 진짜 이 김대건 에피소드에 다 담겼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일부가 진짜 이런 낭만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21세기의 무협은 캐슬이다. 느와르이지만 이 감성은 누아르가 맞지만 이 근본 핵심은 무협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미친 의협심과 무협의 느낌이 나는 게 또 이 캐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거에 연장선인 장면이 또 있죠. 이 김대건 에피소드 이제 1부의 낭만의 이제 끝이라면 2부의 낭만은 이런 장면들에서 나와요. 이 오른쪽의 장면은 물론 일부 장면이긴 해요. 아까 말했던 신태진의 명대사지만 그냥 명대사들을 좀 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 이제 이런 대사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대사가 끝까지 가요. 예를 들면 이 왼쪽 장면 이제 유우성 3화패 보스 같은 거죠. 약간 3화패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약간 실세 약간 어린 도련님 같은 건데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에 자신을 던지고 타성을 적기 전에 또 나를 던진다. 이게 나 유우성의 방식이다. 딱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명대사 오늘 두 아기 죽어 세상에 득이되게 하소서. 이것도 정말 명대사지요. 아 근데 2부로 이제 뒤에 제가 또 짤 넣어놓은 게 2부 장면이니까 또 신태진 얘기를 좀 하죠. 좀 중구난방인 것 같긴 한데 이 신태진이 이제 바리스타와 악연이 있는 캐릭터죠. 원래 이제 킬러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말년에 가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고 교회였나 성당에 나가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고 하면서 달라지고자 하는 인물이고 이 전투 마지막에 이제 도피하다가 바리스타를 만나고 바리스타가 앞으로 일으킬 일을 듣자마자 도망치지 않고 그와 싸우게 되는 이 장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스타도 죽일 거지만 나 또한 차라리 같이 죽어서 세상에 득이 되게 하라. 그런 표현으로 쓴 거죠. 진짜 미친 캐릭터입니다. 신태진도. 일부에서 김신과 뭐 백도찬의 전투 뭐 아까 얘기했던 김대건 바리스타 전투 이거 진짜 미친 에피소드 맞는데 그 시작은 진짜 신태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 신태진 에피소드가 나오면서부터 캐슬이 진짜 재밌어져요. 그 앞부분에도 재밌긴 한데 진짜 미칩니다. 아무튼 이제 1부 얘기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나온 명대사 이 감당할 수 없는 점점점 유성의 방식이다. 이 명대사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유성의 캐릭터성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유성이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예요. 밑바닥부터. 원래는 뭐 무술 배우를 시켜준다는 오디션에 갔다가 뭐 속아가지고 아무튼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뒷세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끝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롱터우라고 불리죠. 그런 약간 따고 같은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캐슬의 한 기둥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약간 상징하는 대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게 왜 낭만이 미쳤냐? 그 전까지 유성은 약간
그 느낌 아시죠? 약간 조커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막 고문도 쉽게 쉽게 하고 되게 폭력적이고 신사적인 척 하지만은 되게 폭력적이고 약간 양아치 느낌도 나고 하면서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이 대사를 딱 들으면서 얘의 삶의 방식이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사가 낭만 넘친다는 게 진짜 이런 거야. 이 표현 방식이 참 여러 개가 있겠지만 딱 이 적절한 대사와 멋있는 대사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진짜 낭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프레임을 잘 보시면 조명이나 약간 색감이 좀 이상하죠? 오른쪽과 달리. 오른쪽은 이제 하얀색이랑 딱 흑색 대비가 잘 되는데 왼쪽은 약간 푸르스름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회상 장면이라 그렇습니다. 어느 회상 장면이냐? 바로 이 역대급, 저 개인적으로 2부가 아직 완결 안 났지만 2부도 1부와 2부가 있어요. 2부의 앞부분과 후반부가 있다면 이 앞부분 거의 뭐 최고의 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서진태와 유우성의 엘리베이터 씬이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직접 보셔야 돼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짤을 많이 안 넣은 거야. 다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진태는 이제 유우성이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유우성과 김신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유우성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요. 막 싸우는데 유우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몰아붙여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밖으로 서진태를 밀어냅니다. 발로 차요. 그러고 문 닫힌 버튼을 막 눌러서 닫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자기의 삶의 방식을 표현했던 그 대사를 딱 떠올려요. 그러면서 실성합니다, 혼자. 막 실수를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누릅니다. 진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서진태를 파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러니까 유우성은 언제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들에 몸을 던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게임에 이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더 이제 또 이제 생각이 자꾸 나네요. 다음에 이제 붕괴 스타릴이라는 또 최고의 게임이 있는데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스토리 설명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걸 수 있는 게 자기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은 언제나 자기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다 헤쳐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버렸을 때 나는 유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난관을 벗어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살아가야겠어요. 내 신념을 버렸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를 지키는 게 낭만인 거죠. 그래서 유우성은 사실상 서신태를 떨쳐낸 시점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으면 이긴 거예요, 사실. 왜냐면 내가 살아있고, 물론 거의 다 전력을 잃었지만, 일단 살았으면 이긴 거 아니야? 피로스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긴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하지만 유우성은 그때 문을 열고 마지막 전투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몸을 던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패배하지만 유우성이 유우성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게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꼭 보세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캐스를 달려도 충분합니다.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 낭만은 요 장면들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뭐 앞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연출이죠. 아마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랑 많이 겹칠 거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김대건과 바리스타전에서 김대건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연출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 내가 제일 멋진 모든 사람들 이 딱 떠오르는 이 연출. 제가 왜 연출을 따로 넣었는지 아시나요? 이 앞부분에도 사실 연출이 이미 많이 언급이 됐는데 왜 연출을 다시 언급하냐? 이런 연출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거는 좀 더 그 현실성, 그 이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연출을 의미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출은 이제 이런 낭만적이고 만화적인 연출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를 대사 없이 딱 보면은 김대건의 그 끌어오르는 그 위협심이 딱 느껴져요. 진짜 미칩니다. 또 대표할 수 있는 장면이
이거죠. 이 김신이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결된 컷이 아니라 제가 붙여놓은 건데 이 김신이 아까 그 유우성과의 전투를 끝낸 다음에 서진태도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부상을 당했고 전력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 쉬면 안 된다. 지금 달려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캐슬과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보통 대장들은 뒤에 있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어도 뒤에 서서 지휘를 해요. 지휘하다가 중요할 때 나가는 건데 김신이 우리가 마치 삼국지 게임 있잖아요. 그 전략 삼국지 말고 삼국 무쌍 이러면서 약간 3D 그 전투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가 앞에 나가서 다 썰어버리잖아. 그런 느낌으로 김신이 앞으로 쫙 달려나가면서 전투가 시작되고 그 뒤로 이 김신의 세력들이 쫙 따라오는 이 연출이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김신이 먼저 나가서 다 쓸어버리는 걸 보여주면은 다 사기가 오르는 건 맞지만 전략적으로 되게 불리한 선택이잖아요. 자기 체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걸 저 색감과 구도로 그 마치 내가 뒤에 있는 김신의 군대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그 조직 폭력배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그 만화적 연출이 정말 좋아요. 마치 제가 이제 프랑스에 안 가봤지만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갔을 때 성당에 가면 벽에 이제 쫙 벽화가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만화적 연출의 또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이 김신과 구스타프전에서 나온 연출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거든요. 교회에서 구스타프와 김신이 싸우는데 이 김신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비쳐요. 그러면서 마치 구도자, 그러니까 예수 혹은 메시아 같은 느낌, 약간 초월했다는 느낌을 딱 줘요. 물론 이건 영화에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이 컷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만화 컷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드라마나 영화는 딱 장면이 지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멈춰서 볼 수 있긴 한데 전제된 사안이 일단 넘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컷은 여기서 손이 딱 멈추게 돼요. 이게 아마 왼쪽 컷은 아마 그 회차 끝나는 장면일 텐데 딱 여기서 멈춰서 음미하게 됩니다. 그 감성을. 이제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이 구스타프 같은 이제 악역인데 그런 악역들의 심리 묘사가 아까 언급도 했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김신이 정말 초월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압도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는 먼치킨물이 아니라 이 군상극적인 묘미를 주면서도 이런 적들 시점에서 연출도 힘을 빡 줘가지고 사람 미치게 합니다. 과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구스타프를 쓰러뜨리고 아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저렇게 쳐박고 딱 떠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당연하지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만화적 연출이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로 한 장면 정도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최신화죠. 거의 최신화인데 여전히 이 시퀀스에 대한 연출 명불허전입니다. 이걸 따라올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약간 비슷한 계열이 가도화거든요. 가도부 하이스쿨이라는 작품 보면 3단 회축이라는 게 나와요. 3단 회축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연속 동작들을 짜르락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 하듯이 쭈르륵 보여주거든요. 색깔별로 연속 동작을. 그런 게 참 좋았는데 그거에 조금 더 상위호환이 이 캐스의 연출이 아닌가. 개인적인 평입니다. 이런 진짜로 내가 그 순간순간에 이입한 느낌이 진짜 확실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 좀 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극한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출한 느낌이 들어. 마치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마준혁이라는 캐릭터였다면 세상이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지만 내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그거에 따라 느껴지는 이 행동들이 그 엄청나게 예민한 감각 속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존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정말 극한 상황에서 딱 보여지는 시점을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쭈루룩 이 캐슬의 매력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얘 왜 이렇게 저번처럼 줄거리 요약을 쭉 안 하고 이 연출이나 이런 걸로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직접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복귀 휴재가 끝난 기념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꼭 네이버 웹툰 가서 1부부터 탐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